됐는데 그 결과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동원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모두 은행에 자금 수요를 집중시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2차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서 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건실한 것으로 알려졌던 세한그룹이 2조 4천억 원의 부채를 지고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다. 게다가 현대건설마저 지급불능에 빠지자 금융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자금이 전혀 흐르지 않는 이른바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부실기업이 금융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시장이 보여준 셈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금융일선에서 물러나고 또한 정몽구 회장과 98년 이후 100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은행권의 부실 채권은 30조 원 정도.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잠재 부실과 불투명한 기업 회계 관행으로 부실 채권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늘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양쪽 은행이 전부 그 부실 여신이 많다 보니까 우선 아무리 저희들이 영업이익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은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무수익 여신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채무 이행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미 작년에 대우가 그렇게 불실화돼서 큰 손실을 다시 금융기관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98년에 그만큼 부실을 도려내고도 또 그 많은 부실이 다시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실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채 구조가 충분히 조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소위 영업이익이 자기들의 이자를 지용할 만큼 따라가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지금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구조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방과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큰 흐름이다. 한국은 벌써부터 40여 개의 크고 작은 외국 은행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우리 은행들이 IMF 이후 1차 구조조정 이후에도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외국 은행들에게 더 큰 기회였다. 특히 시티은행과 체이스은행 등 세계 굴지의 대형 은행들은 최첨단 금융 상품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공략,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99년) 시티은행의 한국시장 순이익 실적은 국내 은행 중 최고 수익을 낸 주택은행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16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성을 보면 IMF 이전인 96년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3.49%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는 시디뱅크 지점은 시디뱅크는 23.2%예요. 한 6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물론 99년 자료를 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중은행들에게 마이너스 22%예요. 근데 그 시디뱅크는 유사한 22.3%의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미국 은행의 똑같은 환경에서 영업 환경에서 하는 시디뱅크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의 경쟁력, 모든 요소들의 집합치로 나타나는 이 경쟁력의 지표로서의 어느 정도에 있는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선진은행들은 철저한 신용 분석과 여신 관리, 그리고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 은행의 시장 지분을 잠식해가고 있다. 우리 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내에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조차 투자 부적격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행 높은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거기에 상응해서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우리 은행들의 위험 관리 능력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평균 마진은 2%. 수익률이 세계 기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은행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개입하는 대신 은행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일종의 담합하에서 사실은 예금자와 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정말 희소한 자금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할 수 있는가, 즉 우량한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울 이유가 없었고 단지 부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낙후된 금융 관행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와 보호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은행들이 수익을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금을 단순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안주하고 있을 때 외국의 선진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으로서의 은행을 혁신해 나아갔던 것이다. 다른 선진국 금융기관들을 보면 은행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 은행이 뭘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옵니다. 시티뱅크 하면은 소비자 금융 쪽에 소비자 욕구를 맞춰주는 기막힌 상품을 남들보다 계속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JP몰간이라는 회사는 소비자 금융보다는 기업들의 그 위험 관리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을 통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특화를 한 거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아무 특화도 안 하고 똑같은 상품을 하는데 다른 보험이나 증권사, 다른 외국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수익 창출 능력이 없는 거죠.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점포도 그대로 두고 또 수익성이 은행 전체 이익을 내지 못해도 과잉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점포와 조직의 과잉 또 전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은행과의 그런 그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의 은행들은 금융 대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자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2년 전 시티은행의 모기업인 시티코프와 투자 금융을 주업종으로 하는 트래블러스의 합병은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I think the combination of former Travelers Group and former